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이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만나 수출 규제를 한 일본과 지소미아를 할 수 없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종료의 무게를 뒀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요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방위비를 포함한 한미 군사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 측은 방위비가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지만 미국 측은 증액 체결돼야 한다는데 명확히 했습니다.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건데 외교부는 즉각 재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지 7년여 만에 핵심 인물 윤중천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와 알선 수재 등의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성범죄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 공장 때문에 집단으로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과 유사한 마을이 또 있습니다. 수년 전에는 흡연, 매연 등이 문제로 지목됐지만 당시 역학 조사를 한 학자가 부실 조사였다고 MBN이 양심 고백해왔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서울에 본격적인 겨울을 알리는 첫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스키장이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만났습니다.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우리 측은 방위비가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지만 미국 측은 한국 부담금이 증액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감대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밝은 미소로 악수를 나누는 한미 국방장관. 이어 3시간 넘게 진행된 안보협의회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 8월 시행한 미래연합사의 기본 운영 능력 검증 결과를 공동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경두 장관은 양국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하지만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집요하게 한국의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But Korea is a wealthy country and could and should pay more to help offset the cost of defens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most of that money stays here in the country. Easily over 90% of that funding stays here in Korea. It does. 이런 가운데 양국 국방장관은 대북 대화를 위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의 규모나 강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요즘 미국 수뇌부들이 대거 한국에 와서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고 있죠. 문 대통령은 수출 규제를 한 일본과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종료의 무게를 뒀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정 기자.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예, 지소미아 종료의 무게를 둔 대통령에게 에스퍼 장관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네, 오늘 오후 4시 문 대통령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의 접견은 예정보다 20분 길어진 5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가장 민감한 현안인 지소미아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를 한 일본과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소미아를 하긴 어렵다는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던 청와대의 원칙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을 요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일주일 남기고 청와대가 종료할 뜻을 재확인한 건데 에스퍼 장관은 이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말하며 여전히 종료보다는 유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미국의 한반도 안보 책임자들이 청와대로 총출동을 했잖아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에스퍼 장관 외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등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책임자들이 대거 배석해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오늘 접견의 중요성 때문인지 회의 시작할 때 하는 발언을 뜻하는 모두 발언의 공개 여부를 놓고도 소동이 일었습니다. 오전까지는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모두 발언이 공개하기로 했다가 오후에 회의 접견 시작 직전에 비공개로 전환된 것입니다.
청와대는 원래 모두 발언 공개가 확정된 게 아니었다고 했지만 민감한 안보 현안이 많은 시기다 보니 한미가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 배석자 중에서는 안보 정책의 핵심 인물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빠져서 이유에 궁금증이 쏠렸습니다. 혹시 지소미아로 미국이나 일본 방문길에 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미국 측 배석자에 맞춰서 우리도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안보실 1차장이 참여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미국으로부터 5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그렇게 황당한 액수가 제시된 배경이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금액을 맨 처음 언급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며 미 당국자들이 그 숫자에 맞춰서 근거를 만들어내느라 바빴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이영 기자입니다. 5조 원 넘는 천문학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맨 처음 나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미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 금액을 50억 달러로 제시했고 이후 당국자들이 47억 달러로 내리도록 설득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요구 금액을 1년 새 500% 넘게 올렸고 이걸 정당화하느라 당국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다만 CNN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이 정당한 근거 없이 동맹국에 과다한 부담을 떠안긴다는 비판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동북아 평화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군사적 시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한미는 오는 18일과 19일 서울에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3차 회의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연이어 담화문을 내고 미국에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에 연말까지 협상하겠다고 했었죠. 마음이 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 북한 김영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담화문을 냈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방한 비행기 안에서 한미훈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합동 군사 연습에서 빠지든가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단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다고 밝힌 겁니다. 만일 이것이 천진한 해석으로 적대적 도발이 강행되면 응징으로 답하겠다고 덧붙이며 연합훈련을 논의하도록 에스퍼 장관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철 담화문 직전엔 북미 협상 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가 담화문을 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로부터 12월 중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다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3자를 통해 회담 의사를 전달한 점을 지적하며 미국이 만족스러운 대답을 준비한 것 같진 않고 혹시 시간벌이 하려는 술책이 아니냐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연이어서 성명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도 급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설정해 놓은 12월 데드라인에 쫓기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거죠. 이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약속을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미국한텐 손을 내민 북한. 그런데 남측엔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남측이 직접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철거해버리겠다고 한 걸 우리 정부가 감추자 북한이 남한 언론 들으라고 대놓고 밝힌 겁니다. 협상을 기대한 정부는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에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남조선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 철거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낸 바 있다고 밝힌 겁니다. 금강산 관련한 남북 간 협의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던 통일부는 당혹해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11월 7일 공동점검단의 방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 북측은 마지막 경고임을 밝히면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점검단 방북 제안에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라며 미국이 무서워 10년 동안 금강산을 방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금강산은 이제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적 장소가 아니라며 남측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지난 11일 통지문에 아직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어제 현대 현정원 회장과 첫 면담을 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오늘은 금강산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미국을 방문하는 오는 17일까지 대응책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국회에서는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하는 것과 관련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인권 정부라면서 그들의 인권은 짓밟았다. 심지어 유엔 인권사무소에서도 이와 관련해 조사를 한다더라는 야당의 질타에 여당은 흉악범을 성환한 거라며 반박했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북한 선원 북송과 관련한 긴급 현안 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 야당은 정부의 추방 결정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북한에 돌아가면 거의 사형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살인에 대한 공동정범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눈을 가린 채 포승줄에 묶어 호송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이라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거는 인권 유린이에요.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고 아니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올시다. 반항할까 봐? 자해할까 봐? 이유가 뭡니까? 여당은 흉악범에 대한 송환이었다며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흉악범이 우리 국민 옆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까?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비정치적 살인은 난민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피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기순의 의도나 목적이나 이 행적 자체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이번 사건을 두고 야당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북한 선원 북송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 씨가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비자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건데 외교부는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자훈 기자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것도 알면서도 한 인터넷 방송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눈물의 사죄를 했던 가수 유승준 씨. 군입대를 앞두고 지난 2002년 1월 불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40을 넘긴 유 씨가 2015년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입국이 거부돼 결국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와 마찬가지로 영사관이 13년 7개월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법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며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외동포법에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 등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데도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와 관련해 행정절차법상 위반이 있었다고도 봤습니다. 법정에 모인 20여 명의 팬들은 판결 직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요. 법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외교부가 법무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대법원에 즉각 재상고할 뜻을 밝힌 가운데 유 씨가 17년 만에 귀국길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어쨌든 유승준 씨에게 절차상의 입국길은 열리게 됐습니다. 유승준 씨가 한국에 온다.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온다면 연예계 복귀는 가능할까요? 조희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그 의무적인 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한국에 들어온다는 게 저는 같은 남자로서는 이해를 절대 못. 저는 이제 괜찮다고 보고, 왜냐면 MC모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굳이 충분히 제값 치른 것 같고. 17년 만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린 가수 유승준 씨. 현재 유 씨는 구독자 14,000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한국행 가능성 소식에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유 씨를 비난하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합니다. 달라진 점은 예전보다 비난 수위가 부쩍 낮아졌다는 겁니다. 유 씨가 한국에 온다면 연예계 복귀는 가능할까? 개인 방송 등의 제한적인 활동은 가능하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방송과 같은 공식 활동은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유승준 씨 입장에서도 그러한 대중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그런 거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17년 동안 한국행을 염원했던 유승준 씨.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한국에 온다면 반향은 어떻게 전개될지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6년 만에 내려진 단죄인데 별장 성접대 등 성범죄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인 지난 4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단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6차례 불러 조사했고 2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 5월 윤 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씨는 2006년에서 2007년 피해 여성 A씨를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와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내연 관계인 권모 씨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윤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접대에 동원된 피해 여성에 대한 특수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정하지 않았고 강간치상 혐의도 기각했습니다. 다만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만 인정했습니다. 결국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등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윤중천 측 변호인은 성범죄 무죄는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사기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씨 등에게서 1억 8천만 원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집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8차 사건의 진범도 이춘재라고 잠정 결론 지었습니다. 20년 옥살이를 한 윤모 씨의 진술과 달리 이춘재의 자백 내용이 당시 사건 현장 상황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본 겁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경찰은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처벌받은 윤모 씨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이춘재를 놓고 누가 진범인지를 수사했습니다. 진범을 향한 경찰의 무게추는 이춘재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춘재가 자백한 진술 내용이 당시 사건 현장 상황과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 특징과 시신 위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새 속옷을 입힌 사실 등을 이 씨가 자세히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윤 씨의 과거 자백에선 현장 상황과 모순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속옷을 무릎 위까지만 내리고 다시 입혔다는 윤 씨의 자백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춘재는 최근 8차 사건과 관련해 자신 대신에 다른 사람이 검거됐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8차 사건의 재심이 열리면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8차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로 가리키면서 윤 씨의 재심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주변 공장 때문에 집단으로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과 아주 유사한 마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수년 전 조사에서는 흡연, 매연 등이 문제로 지목됐지만 당시 역학조사를 한 학자가 부실조사였다고 양심 고백을 한 겁니다. 정치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남원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내기마을입니다. 살기 좋았던 마을에 재앙이 닥친 건 지난 1999년 마을 뒷산에 아스콘 공장이 들어선 이후입니다.
한때 100여 명 가까이 살았었지만 마을 주민 15명이 암으로 숨지면서 이처럼 아예 마을을 등진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 끝에 2015년도에 역학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공장만이 아닌 실내 라돈과 주민들의 흡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잠정마을 조사 책임자였던 한 학자가 당시 내기마을 조사가 부실했다며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돌을 깨면서 라돈이 나오지만 측정 수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공장의 위치가 높고 내기말이 낮거든요. 라돈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기말로 영향을 줄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게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거죠. 또 당시 가동 중이었던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물질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총체적인 부실이 나온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더 다시 결론을 낼 수 있는 역학조사가 시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에 대해 당시 책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이며 공장에서 마을로 라돈이 흘러내려왔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촌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죠.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했고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 본인은 다 파악을 하고 자신의 패는 보여주지 않는 셈이 됐습니다. 이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해명이 구차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설명한 내용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다르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진술 거부권은 법으로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 대응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질문 내용을 파악해 재판에 대비하면서도 답변은 미리 드러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받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진술 거부가 수사받는 방법의 하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기조로 저는 오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진술을 거부하면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피의자에게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의 묵비권도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쯤 조 전 장관을 다시 부를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종합상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소방대원과 구조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등 17명이 다치고 강남역 인근 도로가 통제되며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 연기 속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서울 서초동 진흥종합상가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엄청 많이 나왔었네. 그 2층으로 막 사다리처럼 내려나 봐 이게.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역량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한때 서초대로 강남역 사거리에서 교대역 사거리 인근 도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큰 불길은 화재 발생 2시간 만에 잡혔는데 불이 지하에서 시작된 만큼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다리를 통해 구조 작업을 벌이던 중 소방대원과 구조자가 함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등 모두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79년 준공돼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인 이 건물은 내부에 옥내 소화전과 자동 화재 탐지기를 갖췄지만 스프링클러는 없었습니다. 비상벨은 작동이 됐습니다. 중원 용도가 79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때 당시에 중원된 건물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1층 건축자재 창고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사고가 난 차량 안에 운전자가 있는데 불길이 치솟고 있는 상황.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 일반인들은 접근도 못했지만 경찰관들이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목숨을 걸고 구해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멈춘 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에 불이 났는데 운전자가 갇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위급한 상황.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차 안에 갇혀 있지만 시민들은 폭발 위험 때문에 차량에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불길에 휩싸인 차량으로 뛰어갑니다. 치솟는 화염과 열기를 피해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무조건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운전석 쪽으로 불길이 많아서 조수석 쪽으로 가가지고.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20대 운전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단독으로 사고가 난 뒤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철도 노조가 임금 정상화와 안전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죠. 오늘부터는 회사 측이 태업으로 보는 준법 투쟁에 돌입했는데 일부 열차는 1시간 가까이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열차 지연 운행 알림과 함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철도노조가 출발 전 점검을 강화하는 이른바 준법 투쟁에 돌입하면서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사실 지연되는 이 몇 분의 시간도 좀 길게 느껴졌고 많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했습니다. KTX는 비교적 제 시간에 맞춰 정상 운행됐지만 일부 무궁화호의 경우 크게 지연됐습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서울역과 용산역을 출발하는 무궁화호 10대가 20분 넘게 지연 출발했는데 특히 한 열차는 정해진 일정보다 54분이나 늦어졌습니다.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과 안전인력 충원, SRT 통합 등 4가지를 요구하며 20일까지 진전된 협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레일 측도 예정된 파업을 앞두고 전광판 안내를 점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남은 기간 사측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파업 중에라도 안이 나온다면 바로 현장으로 복귀해 가면서 안에 대해서 논의할 그런 자세는 돼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지연 보상의 기준이 되는 40분 지연 도착부터 일정 비율에 따라 보상하는 한편 이 기간 예매한 열차를 변경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자신이 묵었던 호텔에 물건을 놓고 왔다며 연락한 남성. 그런데 그 물건은 다름 아닌 마약이었습니다. 약에 취해서 놓고 온 걸까요? 뒤늦게 사람을 보내 대신 가져오겠지만 결국 잠복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손에 한가득 가방을 든 여성이 골목을 지나갑니다. 이어 검정 옷을 입은 남성이 무전을 하더니 뒤를 쫓고 곧바로 봉고차도 따라 나섭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운반하려던 여성을 경찰이 추적하는 모습입니다. 이곳 골목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은 여성이 나타나자 곧바로 뒤따라가 체포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이 묵은 호텔에 물건을 놓고 왔다며 전화를 걸었는데 주사기와 함께 있는 해당 물건이 수상하다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당시 여성이 대신 가져오려던 물건은 바로 필로폰이었습니다. 그 사람 계속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말았는데 그 다음날 형사들 오니까 많이 돌아다니고 계시는 것도 있었어요. 경찰은 계속 추적에 나섰고 같은 날 밤 남성 또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운반책 여성도 입건해 범행가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재수 끝에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 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죠. 다른 희망자들의 추가 입당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동료 선후배 의원님, 당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손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입당을 신청했다가 내부 반발로 거절당한 적이 있지만 11개월 만에 재입당 원서를 내고 민주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당의 원내 지침을 따라온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선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손 의원이 국민의당 대변인 시절 문재인 대통령 비판에 앞장섰던 데 대해서도 당시 주어진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손 의원 입당을 반대했던 해당 지역위원장의 반발이 한층 누그러진 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또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따르겠다. 이번 결정으로 당이 폐쇄적이라는 외부의 비판은 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별적으로 추가 입당과 복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동합니다.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남 재선의 김성찬 의원인데 당 내에선 현역 의원 40% 이상은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 진해 지역구를 둔 재선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좋은 인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에선 유민봉, 김무성 의원에 이은 세 번째 현역 의원 불출마로 김 의원은 당내 불출마 릴레이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선인 김정은 의원이 불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시선은 영남권 중진 의원 전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당 현역 의원의 40% 이상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갖고 물갈이를 해야 한다며 40% 이상 교체 후 빈자리에 대해선 전략 공천을 통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인물 교체 목소리가 커지며 한국당의 공천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MBN이 단독 보도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김 이사장은 직원들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활동이 논란이 돼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노인정에 상품권을 전달했던 직원은 최근까지도 김 이사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전정희 기자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5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선거법 위반 논란을 직접 해명했습니다. 노인정에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을 기부한 것은 직원들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행동인데 논란이 돼 안타깝다는 설명입니다.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건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미담이지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하지만 당시 직원 2명과 함께 노인정을 방문했던 A 부장은 직전까지 김 이사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이 확보한 연금공단 올해 하반기 인사이동 내역을 보면 A 부장은 지난 8월 1일자로 비서실에서 인사혁신실로 발령이 났습니다. 올해 7월까지 비서실 차장으로 근무하며 김 이사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인물로 이번 인사에서 부장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비서실 근무는 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승진해서 인사기획부장으로 갔고 승진하면 순환보직을 하는 거니까. 김 이사장의 해명에도 기부금 전달자가 최근까지도 비서실에서 근무한 게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보도 이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위법 여부를 결론 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김치찌개 장인, 순두부찌개 장인. 누군가 나에게 이런 표현을 한다. 기분 좋겠죠. 그런데 이 말이 요즘 아이들 사이에선 다 칭찬이 아닙니다. 집안일이나 하는 여성,
그러니까 여성을 비하하는 뜻으로도 쓰거든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기가 막히지만 주로 친구의 부모님을 말할 때 씁니다. 얼핏 듣기에는 칭찬 같지만 쉽게 말해서 욕인 겁니다. 예전에는 나쁜 단어를 붙이는 식으로 약자를, 사람을 비하했다면 요즘은 점점 진화해서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를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발언, 말로 만족하지 못하고 행동에 나서는 아이도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생인데 여성의 신체 사진을 돌려보며 점수를 매기거나 SNS 대화방에서 친구의 외모를 조롱하는 식이죠. 이걸 막기 위해서 필요한 건 젠더 교육이지만 우리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에서 젠더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현재 교육청 지침으로는 교사들이 받아야 하는 성교육은 1년 3시간. 이마저도 성폭행 방지 쪽에 머물러 있죠. 교과 과정에도 젠더 교육이라는 과목이 따로 없으니 아이들은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선생님이 아니라면 선생님께 이와 관련해 뭐가 잘못된 건지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공유하면서 동질감을 얻고 성장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 어른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약한 것은 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약자를 혐오하는 자가 추한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괜찮아, 애들이잖아 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권위가 오늘 학교 내 혐오 표현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학교에서 혐오 문화가 확산되는 걸 막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착상머리 행정이 아닌 진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에 진눈깨비가 내리면서 올겨울 첫 눈으로 기록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스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미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노보드가 설원을 가르며 질주합니다. 스키장은 이른 겨울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오늘 처음 개장이라 많이 설레고 안전하게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고 합니다.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강원 지역 스키장은 이번 주부터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서울 송월동 기상 관측소입니다. 이곳에 진눈깨비가 내리면서 입동 이후 서울에 첫 눈이 관측됐습니다. 광장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올라가고 사람들은 두툼한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되게 춥다고 해가지고 코트 처음으로 꺼내 입었는데도 되게 손시렵고 춥네요. 추운 날씨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으로는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내려가 화요일과 수요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2억 5천만 원을 주고 수입차를 샀는데 후진할 때 가속 페달만 밟으면 차가 뒤로 튕기는 불량 차량이 왔습니다. 교환을 요청했더니 1년째 감감무소식. 게다가 그동안 타라고 회사가 빌려준 차량도 결함투성입니다. 수입차 업계 1위 벤츠 얘기입니다.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남성 류모 씨는 지난해 말 2억 5천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새 차를 산 기쁨도 잠시, 류 씨는 차량을 몰다 깜짝 놀랐습니다. 후진을 하기 위해서 악셀레이터를 살짝 밟으면 차가 팍 나고 튕겨나갔어요. 운행 중에 엔진에서 칠판 긁는 듯한 소음이 나기도 하고 버튼을 눌러도 트렁크가 닫히지 않았습니다. 류 씨는 결국 한 달 만에 교환을 신청했고 회사 측도 결함을 인정하고 새 차가 올 동안 다른 차량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받은 차도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고 오일이 새는 등 불량투성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장시간 이동하면은 경고등이 떠요. 엔진 오일도 새고 시동도 안 걸리니까. 새 차도 하세월 벌써 1년이 돼가지만 벤츠 측은 최대한 빨리 바꿔주겠다는 말뿐입니다. 독일 본사에서 차량 생산 일정에 맞춰서 생산이 진행되는데 고객님께서 딱 원하시는 일정에 딜리버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소비자가 새 차를 살 때 썬팅비나 세금 등 수천만 원을 들였지만 벤츠 측은 이에 대해선 별다른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수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뭘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키워드는 수능 이색 문항입니다. 그럼 뭐 어제 본 시험하고 관련된 건가요? 네, 항상 수능을 치르고 나오면은 이 이색 문항 등이 화제가 되잖아요. 이번 수능에서는 특히 사회적 이슈를 다룬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요. 우선 이 문제 한번 보실까요? 사회 탐구 영역, 사회 문화 과목 7번째 문항입니다. 이 지문에 보면은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고 빈곤층에 속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웃기면서도 슬프게 다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떠오르는 영화 하나 있으시죠? 영화 기생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땡땡땡 처리가 되긴 했지만은 대충 봐도 뭐 올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 얘기죠. 이 시험에선 기생충의 내용보단 영화 제작, 유통과 관련된 사회 조직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평론가 협회, 노동조합 등의 밑줄이 쳐져 있고 이 사회적 집단의 성격으로서 옳은 설명을 고르게 돼 있습니다. 같은 과목에서는 1인 방송에 대한 문항도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가짜뉴스 배포를 규제할 법 제도 등을 물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지난해 교육부 초등학생 희망 직업 순위 5위를 차지할 만큼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이 수능 지문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또 특이한 질문들이 있었습니까? 네, 직업 탐구 영역에서는요, 이 사랑의 유형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 미국 심리학자 스탠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바탕으로 출제됐다고 하는데요. 사랑의 삼각형이란 사랑이 친밀감, 열정, 헌신 이렇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첫눈에 반했다. 나는 그를 떠올리면 따뜻함을 느낀다 등의 지문이 나열돼 있고 이게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분석하는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걸로 보이는데 저 같으면 큰일 났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예, 1교시 국어 영역에 나온 문제가 또 가장 어려웠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던데 이건 뭡니까? 네, 바로 BIS 문항으로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화제였는데요. 일단 BIS란 국제결제은행을 뜻하고요. 여기 지문에서 말하는 BIS 비율은 은행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입니다. 학생들은 이 개념을 지문에서 파악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야 했는데요. 자기 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처럼 생소한 경제 용어까지 툭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 수험생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8개 입시 업체가 뽑은 올해 수능 최고 난도 문제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에도 뭐 국어 영역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해마다 이 수험생의 진땀을 빼는 문제를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지난해에도 이 국어 영역에서 만류 인력 관련 문제가 나와서 학생들이 이른바 멘탈 붕괴가 왔었죠. 사실 이런 생소한 문제들은 모두에게 어려웠을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수능은 공부만이 아니라 뉴스도 많이 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2명이 목숨을 잃는 총격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16살 아시아계 소년이라고 밝혔는데 바로 이날은 소년의 생일이었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도시인 산타클라리타의 한 고등학교 앞. 학생들이 길게 줄지어 학교를 빠져나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가운데 부상자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현지 시간 14일 오전 7시 30분쯤 이 학교에 다니는 16세 학생이 정원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The handgun from his backpack to the time that he was on the ground with a gunshot wound to his head was about 16 seconds. 그 짧은 16초 동안 14세 남학생과 16세 여학생이 총에 맞아 숨지고 14세 청소년 2명과 15세 청소년 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행 무기는 반자동 권총으로 범행 후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쏜 용의자는 현재 중태입니다. 용의자인 너세니얼 버하우에 대해 학생들은 이러한 범행에 나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Like he's in Boy Scouts too, you know, like he doesn't seem like the type of kid at all to do something like this. He was never bullied, you know, like he had like a girlfriend on the swim team. 경찰은 생일 당일에 범행에 나선 버하우에 대해 아시아계라고만 밝혔지만 일간지 뉴욕포스트는 일본계 혼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버하우의 부친은 지난 2015년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적이 있고 2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시위대를 폭력 분자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국제무대에서 내정 상황을 언급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상 홍콩 시위대를 향한 최후 통첩, 그러니까 경고로 보입니다.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홍콩 시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한 맞대응을 경고했습니다. 习近平指出，香港持续发生的激进暴力犯罪行为，严重践踏法治和社会秩序，严重破坏香港繁荣稳定。止暴制乱、恢复秩序是香港当前最紧迫的任务。 시 주석이 외국에서 국내 상황을 언급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만큼 이번 발언은 사실상 시위대를 향한 최후 통첩으로 보입니다. 향후 중국 정부의 대응으론 24일에 열릴 구의원 선거를 연기하는 방안,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하는 방안, 최악의 경우 계엄령을 발동해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제 시위 현장에서 벽돌을 맞아 중태에 빠졌던 70대 노인이 결국 숨지는 등 13일 하루에만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태가 계속 격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홍콩 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 여행 자제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재래시장 안에 대형마트가 문을 연다.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조합이지만 한 지붕에 들어오고 오히려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지만 뭉쳐야 산다는 역발상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신용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입구를 알리는 시장 간판 아래 떡하니 대형마트 간판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한 지붕 아래 함께 있는 겁니다. 어머니 장 보셨어요? 네. 얘는 마트에서 샀고요. 얘는 시장에서 샀어요. 마트와 시장의 공조는 각자 역할을 나누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신선식품을, 대형마트는 공산품을 팔고 각종 편의시설도 마련해 고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공실이었던 이 시장은 대형마트가 들어선 뒤 오히려 상인들의 입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장을 찾는 고객층도 한층 젊어졌습니다. 젊은 고객들이 많이 오고 평소에는 한 20%, 주말에는 한 30% 이상의 고객이 늘었다는 거죠. 멀리 안 가도 되고 그냥 제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진 것 같아서. 최근엔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대형마트를 입점시키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살린 시장과 마트의 공생, 전통시장의 부활과 마트의 이미지 제고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오늘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올해 첫 눈이 관측됐는데요. 비와 눈이 섞인 진눈깨비 형태라 적설이 기록되지는 않았고요. 작년보다는 9일, 평년보다는 6일 정도나 빨랐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비는 오늘 밤에 모두 그치겠지만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충북과 경북, 전북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5도로 추위도 주춤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비는 오늘 밤에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까지 올라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 포항은 19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현장의 사진입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여자 수영복에 큼지막하게 세계 지도가 들어가 있고 동해 위치에 Sea of Japan, 그러니까 일본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이 회사가 수영 국가대표 용품 공식 후원업체인데다 이 수영복을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올 여름부터 판매했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입는 옷에 우리 바다 이름 정도는 새겨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